자, 2100번에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뭐까지 넣어놨었냐면 청송이라는 회사에 급여 자료 입력까지는 일단 끝나져 있어요. 그러면 매달 매달 급여 자료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엇 하셔라? 지급 1회 다음 달 10일까지 무엇을 하셔라? 우리는 소득세 신고를 해라. 다만 당신이 반기 신고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무엇 할 수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원천징수 쪽에 붙어 있었던 그림이죠.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라는 건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사실상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린 딱 반영하는 것까지만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건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하는 부분은 반영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점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메뉴를 일단 들어갈 거고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어딜 보시냐면 624페이지 쪽에 가시면 이렇게 필드 쪽 설명들이 나와져 있어요. 이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요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럼 우리는 아예 메뉴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근로소득 관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메뉴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놓고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놓고만 보셔도. 그러면 여기 귀속기간이라는 게 있고 지급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넣은 귀속과 지급이 여기 아래쪽에 기속연월, 지급연월이라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위쪽에 귀속과 지급을 잘못 넣으면 국세청 신고 자료에 찍혀서 들어가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잘못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넣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요 자리가, 그러니까 위에 보여지는 지금 요 자리가 국세청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다만 프로그램에서는 귀속기간, 지급기간을 들어가요. 그런데 왜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냐? 국세청에 들어가는 건 귀속연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월이면 2월이고 3월이면 3월에서 이렇게 귀속연월이라는 거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기간이 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기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반기를 놓고 얘기한다. 라고 하게 되면 매월 신고하는 사람은 1월 달 급여를 언제 주었니? 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1월, 2월에서 6번이 들어가겠죠. 근데 반기는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월부터 1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 지급했던 걸 묶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귀속에 나는 1월부터 6월까지를 묶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간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여기 귀속연월일에는 누가 찍히냐? 반기는 여러분 앞에 입력한 게 찍혀요. 네, 앞에 입력한 거. 뒤에가 찍히지 않아요. 그럼 이 자리 1월 넣었죠? 그럼 귀속연월일은 뭐가 들어온다? 1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1월이면 몇 년도일까요? 우리 2020년도 1월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 자리가 몇 월이면 우리 기존 수업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귀속과 지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럼 이 자리가 12월이겠죠? 그럼 12월인 사람들은 이 자리가 뭐가 된다? 2019년도 12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력 실수하지 마실 것. 또 요 부분들은 그런 의미로 쓰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신고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부가세를 배우고 들었죠, 여러분? 그럼 이 신고 부분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정기 신고가 있고 근데 여러분 정기 신고라고 하는 건 지급 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는 게 정기 신고의 기한이겠죠? 근데 그때 못했다. 그럼 뭐가 돼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다? 기한 후 신고이겠죠? 됐을까 여러분? 그럼 정기와 기한 후 신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게 발견이 됐다. 그럼 우리 무슨 신고예요, 여러분? 수정신고. 부가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라고 하는 버튼 선택을 합니다. 자, 세무 2급에서는 무슨 신고만 내고 있다? 정기신고만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속과 지급을 입력하고 신고 구분은 선택을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엔터하고 가거든요. 정기신고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한 후라든지 수정신고는 어디서 낼 수 있다? 세무 1급에서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무 1급은 수정신고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들어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선택의 의미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로소득이다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고요.
자, 그리고 퇴직소득입니다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고요. 사업소득입니다라고 들어와져 있고 기타소득입니다라고 들어와져 있어요. 근데 이들만 있진 않아요. 이 아래쪽에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금도 있고 그리고 이자도 안 보이네요. 배당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회사가 법인이 법인한테 뭔가를 주면서 무엇할 수 있어요? 우리 세금 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법인한테 세금을 떼는 건 무엇에 대한 부분? 법인이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 은행은 어김없이 몇 프로를 뗄 것이다? 14%를 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법인은 우리 이자인데도 법인 원천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다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요건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자, 시험은 안 내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납부서가 한 장이에요.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그냥 신고하고 끝내기 때문에 소득의 구분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소비세이다. 그래서 소비만 이루어지면 우리 그 부분으로 걸어들이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는 몇 가지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8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8가지 때문에 이렇게 구분선이 생긴 거거든요.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납부서가 여러 장이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이번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고도 있고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퇴직소득자 신고도 있다. 아, 근데 우리는 교육사업 하는 게 있어서 강사들한테 무슨 부분 강사료를 준 게 있다. 근데 그 강사는 직업적인 강사이다. 그럼 사업소득도 있겠네요. 그러면 소득세 납부서는 몇 장이 된다? 이행상황 신고서는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 무슨 부분은 납부서는 3장을 뽑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건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가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득이 하나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들 하셔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소득별로 납부서를 무엇해라? 뽑아서 자진 납부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무슨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또 해요. 그래서 직접 잡성하란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다행히도 세무 2급은 여기 써드렸지만 전산세무 2급은 무슨 소득, 다른 소득은 내지 않고 근로소득 부분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무엇 하셔라? 숙지하고 들어가셔라. 그럼 근로소득에 여기 간이세액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럼 이 간이세액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급여자료 입력을 해봤었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한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에서 들어온다. 결론적으로 이 간이세액은 누구요? 상용직이요. 우리 왜 상용직과 일용직을 크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상용직인데 나 직장을 못하고 있다?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 그러면 현재 계속근무자 형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 뗀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근무자 중에 무엇 하였다?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럼 퇴사자인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신고하는 기간, 여기 귀속과 지급 요건에 맞춰서 신고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아, 나 이것도 급여 자료에 있는데 마지막 달 급여 줄 거니까요. 그럼 우리 분명히 연말정산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정산은 하나가 아니었죠. 지금 크게 나누면 무슨 부분? 자, 우리 근로소득만 얘기할게요. 그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회사를 현재 다니고 있다. 계속근무자라고 하는 부분. 그럼 여러분 제가 계속근무자는 12월 30일 현재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회사 그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걸 계속근무자라고 했고요. 그런데 12월 31일 이전에 그만둔 사람, 그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간에 그만뒀어요 라고 해서 중도 퇴사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언제 하셔라? 다음 연도 2년 2월 말일까지 하셔라. 그래서 2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2월에 지급하는 급여. 그래서 2월에 지급하는 급여 때 해라. 그래서 2월 말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도퇴사자는 언제 하셔라? 퇴사월에 급여를 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퇴사월 급여를 무엇할 때?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정산을 끝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분리시켜서 정산을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중도태사자 부분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급여 자료에 입력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급여 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급여 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사람은 맞습니다. 급여 대상은 맞아요. 그런데 요 부분에 들어오는,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건 퇴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달에 그만둔 퇴사자.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온 총 지급액은 달라지겠죠. 월급여가 아니라 지금 그만두는 달까지 지급했던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급여 대상에는 있지만 퇴사자 정보이다. 그래서 여기 써드린 부분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중도퇴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두 군데의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 일용근로 우리 지금 현재 전산세무회계는 일용근로 시험 문제 안 내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일용근로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용직은 간이와 중도를 쓴다라면 일용직은 이 자리만 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연말정산. 그러면 상용직은 연말정산 해야 하네요. 하겠죠, 여러분? 근데 연말정산 하는 사람 중에 중도퇴사자는 벌써 위쪽에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연말정산 요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 여기 세 칸은 누구에 대한 칸이다? 계속근무자 칸이 여러분. 계속근무자. 그래서 계속근무자 연말정산한 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연말정산이란 자리. 그런데 우리가 이 계속근무자들 중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세금을 나눠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했더니 누군가는 환급이 있고 누군가는 납부가 있더라. 환급은 돌려받으면 되지만 납부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2월에 지급하는 급여에 소득세에 납부 금액을 추가해서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크면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뭘 내줬냐면 얼마가 넘어가면 10만 원이 넘어가면 10만 원이 넘어가면 무엇 할 수 있다. 너 나눠낼 수 있어. 분납의 형태를 줬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3개월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는 분납의 형태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있으면 여기 분납이라고 하는 부분에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30만 원의 납부 금액이 나왔다. 그럼 제가 3개월 분납하라고 했어요. 그럼 3으로 나누면 매달 얼마씩? 10만 원씩. 됐어요, 여러분? 그럼 2월에 급여를 주는 부분, 그럼 3월 10일에 들어가겠네요. 그럼 3월 10일에 얼마 내고? 10만 원. 4월 10일에 얼마? 10만 원. 5월 10일에 얼마? 10만 원. 이렇게 나눠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걸 분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납부 금액은 말 그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느냐 이 얘기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자리가 음수이면 환급이고 양수이면 납부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럼 간이세액부터 어디까지? 우리 지금 연말정산 설명드렸던 것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뭐가 나온다? 가감계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소득마다요. 이렇게 가감계가 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항목이 하나였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목이 여러 개이면 그 부분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이 얼마냐라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별 가감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자, 지금 시험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한 3년, 4년에는 뭐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냈던 문제. 자, 뭘 냈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서 시험지에 나는 지금 간이세액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고 일용직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내용을 줘요. 그리고 이 정보를 여기에 무엇해라? 너가 직접 입력해라 라는 문제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하고 똑같은 형태가 돼버려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접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를 내죠. 그리고 가산세도 하라는 문제를 내잖아요. 그 형태처럼 문제를 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입력하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일단 인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인원. 자, 이 인원은 뭐 누구만 들어온다. 여러분 소득세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급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급 인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일용직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용직도 여러분 소득이 워낙에 적으면 소득세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급여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인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소득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급 인원. 그러니까 무급자는 이 자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급여를 안 줬다. 그래서 무급자는 빠지는 거고 지급 인원만 들어온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총 지급액은 무슨 금액이 들어올 것이냐. 자, 여러분 이 총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회사가 주는 지급 총액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주는 지급 총액.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빼라?
비과세를 빼요. 근데 비과세를 다 빼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는 맞지만 연말정산 자료에 나 그 자료 안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신고하지 않는 부분을 미제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제출, 무엇한다? 비과세를 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 총 지급액은 사실 이 미제출 비과세만 빠지기 때문에 과세 금액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총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 과세되는 금액과 무엇이 있다? 비과세되는 금액도 들어오는구나. 그럼 그들은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요? 제출에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은 여기에 집계가 되더라라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ERP 인사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ERP 인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물어봤었나요? 우리 소득세액과 관련돼서 설정되는 자리에 가셔서 우리 제출과 미제출의 선택 부분을 주고 사지선택 찾는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자리에 모여있는 요 금액이요. 12달이 모이겠네요. 그죠? 12달. 그러면 언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여러분 이 지금 1월부터 12월에 합계가 있겠죠? 그럼 이 합계는 연말정산해서 내는 서류의 금액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금액 다르면 국세청 모두 연락을 해요. 반드시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회사가 체계가 좀 잡혀 있으면 대부분 뭐 많이 맞추라고 하냐면 야 근로소득 입력한 거 맞는지 확인 좀 해. 그건 과세비과세 설정이 맞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랑 연말정산 다 끝나고 신고하는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급 명세서예요. 그럼 그 지급 명세서가 200건이다. 그럼 200건의 전체 금액의 합이 있겠죠. 그 금액의 합이 이행상황 신고서 12달의 합과 무엇해야 된다? 근로소득의 합이 같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간이세액 쪽에 있는 요 금액이 다르면 일단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신고하시면 100% 연락 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회사가 급여를 300을 줬대요. 지급 총액이 300이래요. 근데 여기 지급 총액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 이행상황 신고서에 들어오는 금액은 300이 아니라 270만 원만 신고가 돼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차변의 급여라고 회계 처리하는 건 우리 300만 원으로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는 얼마라고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270이요. 그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가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일단 믿어줘요, 다. 신고 자료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270만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300만 원 중에 비과세 소득이 있었어. 근데 그 비과세 소득의 항목을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는 식대 1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식대 1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있었어. 영업부 직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린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도 지원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는 맞지만 이들은 국세청이 무엇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제출에 해당되는 비과세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미제출이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급여 300을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되는 급여는 요 이행상황 신고서 간이세액에 들어온 건 270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100%뭘 보여달라? 급여 대장.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급여 대장이랑 지금 내용을 맞춰봐요. 그러니까 이행상황 신고서가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세무조사 나와서 내용을 봤더니 270인데 회계처리는 300이다? 그럼 이제 뭘 물어봐요? 급여 대장 갖고 오세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식대가 비과세가 있었어? 자가운전 비과세가 있었어? 그럼 당연히 신고가 안 된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팔 거냐면 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맞느냐라는 걸 따질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 자료이니까. 그러면 식대 요건 가지고 이제 뭘 맞춰볼 것이다. 회사가 10만 원을 급여 포함해서 줬어? 야, 그러면 복류생비 원장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복류생 원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중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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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돈도 줬단 얘기죠. 근데 나는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직원들의 식대를 모두 다 무엇하였다? 불법적으로 비과세를 뒀던 거죠. 네, 그러면 그 10만 원 때문에 종업원이 200명이다. 근데 200명 모두 다 비과세 적용이 있었다? 전부 다 연말정산 다 수정신고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험 목적상 외우실 때는 최소한 이 부분을 외우고 들어갑니다.
최소한 요 부분은 어쨌든 직접 작성 문제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 제출과 미제출 부분이 벌써 여러분들이 과세 비과세 수당 등록해 봤잖아요. 거기 벌써 세팅값이 들어가져 있어요.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그 과세 비과세 선택했을 때 지급 명세 제출 부분에 얘가 O이고 얘가 X이다. 그럼 O이면 제출이란 표현이고요. X이면 미제출이에요. 국세청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세무사랑은 이걸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이건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수당 등록하는 데에서는. 근데 다른 프로그램 스마트에이는 수당 등록할 때 그 부분 항목에 비과세 항목을 모아놓은 탭이 있어요. 그 탭에 가면 OX가 다 보여요, 사실은요. 우리가 업무상으로 볼 때는 이 OX가 보여지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당 등록할 때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출과 미제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시험에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출 비과세는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추가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연구수당도 우리 출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연구수당도 제출 비과세예요. 연구수당도 들어와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취업감면 기억해요, 여러분? 감면도 제출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감면도 제출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세금은 청년이라면 90%만 내지만 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은 이 자리에 모두 다 집계돼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어디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부분에도 보여지고 신고가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자, 대표적인 미제출 비과세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뭐 당직수당, 일직수당, 우리 뭐 있었어요, 여러분? 실비 변상적 급여 가면 우리 당직이나 숙직수당 주는 거 있었죠. 전액 비과세 있던 거.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시고요. 아이고, 지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래쪽, 시험에서 정말 열심히 내는 쪽 얘기할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가면 전월 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 조정 대상에 대한 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자, 요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지금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이번 달에 지금 현재 인원은 2명이고요. 총 지급액은 500이고요. 500. 자, 소득세는 우리 12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 사람 정리를 했더니 2,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2,500만 원이란 부분이 총 지급액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정말 정산해봤더니 중도태자 정산해봤더니 소득세를 오히려 돌려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음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이더라. 그 금액이 2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야 되는 세금 12만 원과 돌려받을 세금 20만 원이 만나면 우리는 여기 가관계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8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무슨 부분? 여기 납부세액의 금액이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여러분. 그럼 이 8만 원은 뭐가 될까요? 여기 당월 발생 환급세액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가서 우리는 금액이 뜨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신탁이거나 금융이거나 합병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일반 환급세액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8만 원이 들어와서 정리가 되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아, 나 환급 신청할게요. 그러면 환급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환급 신청을 하면 21번에 여러분이 8만 원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급 신청을 하면 상단에 이걸 부표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 환급 신청서 이런 걸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은 이런 걸 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뒤쪽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전혀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에선 씁니다. 네, 100% 쓰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이 뒤쪽은 아예 안 내고 우리는 요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고 위에 원천징수세 환급 신청서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환급이 있는지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환급 신청이 끝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희는 환급 신청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 달에는 환급이지만 우리는 다음 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음 달에 뭘 줘요?
급여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한테 소위 말해서 관할지 세무서한테 환급 신청 안 하고 다음 달 급여에서 나오는 무슨 부분 아유 다음 달에 소득세 당연히 나올 건데 그래서 다음 달에 내는 소득세랑 무엇하고 싶다? 아이 나는 상계하고 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 8만 원 어디로 간다? 20번 4월, 2월 환급세액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자리 8만 원은 무조건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환급 신청할 때 여러분이 여기다 8만 원 넣으면 얘가 없어져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요 사건이 2월 이 사건이 5월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5월에 이 사건이 있었고 다음 달은 몇 월이 돼요? 여러분 6월이 되겠죠? 그럼 저희는 지금 4월, 2월 환급세액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이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전월에 뭐가 있었다? 나 미환급세액이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 그럼 12번 자리에 얼마가? 8만 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이 5월 달 거, 6월 달 거 연결해서 내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뭐만 낸다. 전월 미환급세 얼마 있으니까 여기다 넣는 거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업무적으로는 12번짜리 직접 타이핑 안 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이렇게 작업해서 신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6월 달에 자동 반영이 돼요. 네, 왜냐면 5월에 뭐가 있다. 4월, 2월 된 환급세액이 있었다라고 해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6월에 들어가면 이 자리에 자동으로 이 전달에 있었던 8만 원을 끌고 온다고요. 그래서 업무는 자동으로. 근데 시험은 5월 달에 그런 사건이 있다 또는 4월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주고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 해야 된다? 직접 입력하는 문제를 낸다. 이게 됐을까요? 이게 단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두세 번까지도 출제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입력하는 것만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치는 건 안 해요, 여러분. 업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구동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뭐만 잘 넣어주시면 귀속과 지급만 잘 넣어주시면 입력된 정보를 쫙 끌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무슨 기준을 작성한다? 여러분 지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회사도 있어요. 간혹 나온 김에 그것도 얘기합시다. 일단 우리가 근로만 지금 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없는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소득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달에 그만둔 사람인데 직접 회사에서 퇴직금을 줬대요. 그래서 근로하고 퇴직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 달이 몇 월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귀속월. 자 그래서 귀속월을 봤더니 근로는 5월인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5월. 자, 근데 이 회사는 매달 급여를 말일해 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급월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당월 급여를 당월에 준다라고 했으니까 귀속과 지급이 무엇하다? 아, 이 회사는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5월로 넣겠네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죠. 아, 우리 근데 그 이번 달에 퇴직금 나간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급은 5월이 맞죠? 그리고 종업원 얘기합니다. 그 퇴직금 대상자에 들어온 사람은 언제 그만뒀더라? 퇴사 일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퇴사 일자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4월 20일 날 그만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래서 4월 20일. 그럼 여러분 귀속월이 5월이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퇴직금의 귀속은 퇴사일이에요. 그러면 귀속은 뭐가 될까요? 4월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다 어떻게 넣을 거냐랑 고민이 생기죠? 매월 매월 신고자면 그럼 여러분 서류 2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근로는 몇 월? 5월부터 5월을 넣고 지급은 5월부터 5월이라고 해서 하나 작성. 자, 퇴직은 귀속은 4월부터 4월이라고 넣고 지급은 5월부터 5월로 넣어서 한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5월 달에 5월분에 대한 신고인데 한 장이 아니라 무엇할 수도 있다. 다수의 장수가 나갈 수도 있어요. 이상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속과 지급이 다르면 당연히 이행상황 신고서는 여러 장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 장 들어왔구나. 그리고 내용들을 맞춰볼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 이제 글로만 보니까 이걸 못 보지만 그리고 근로는 이거는 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4월 달 급여를 5월에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작업하는 거 시험 문제 낸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러면 저희는 예제 나온 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 요건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자, 실무예제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 주식회사 청송의 급여는 귀속월과 지급일이 무엇하고 동일하며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1년에 최소 12번의 신고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9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회사는 그달의 급여를 그달에 주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끌고 온 거니까 우리는 9월 달 급여는 며칠 날 줬다? 9월 25일에 줬죠, 여러분. 그럼 그달 급여를 그달 급여에 줬으니까 귀속과 지급은 무엇하다?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귀속 기간에 오셔서 2020년도 커서에서 그냥 엔터 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 몇 월 넣으셔라? 9월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귀속 기간에 다른 달을 넣을 게 아니면 그대로 다시 엔터를 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숫자를 그냥 당겨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999를 계속 치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급도 귀속하고 같죠. 그러면 엔터를 치세요. 그럼 앞에 거 당겨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를 때만 지급 기간을 쳐주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도 엔터합니다. 그럼 신고 구분이 있겠네요. 그럼 신고 구분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내가 정기 신고인지 아니면 수정인지 기한후인지. 근데 여러분 정기 신고이면 저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했어요. 여러분도 선택 안 했겠죠? 그냥 엔터를 해보세요. 그럼 정기 신고가 무조건 세트값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귀속과 지급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면 다 엔터를 쳐요. 근데 엔터를 쳐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검토는 해버릇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에 우리 종업원 두 사람이 있었죠. 원래 8월까지는 한 명이었어요. 김철수라고 하는 사원. 근데 이제 9월에 한 사람이 입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몇 명이고 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득 지급에 790이 들어왔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 좀 다시 가볼게요. 비교는 최소한 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이 지급 총액에 들어오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전 이거 계속 뜰 거고요. 네, 문제 됐던 게 있어서 전 그대로 그냥 다 뜰 거고. 자, 지금 이 지급 총액에 들어오는 건 우리 무슨 부분? 신고하는 것과 신고하지 않는 거의 구분 얘기해 드렸죠. 비과세 부분. 그럼 그 부분이 맞게 들어왔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귀속은 몇 월? 9월 선택하시고 그리고 9월 25일이니까 그대로 엔터를 칩니다. 또는 여러분 저희는 여기 기간 입력했지만 어제 알려드렸죠. 지급일자 자리에 무엇 하시고 그냥 선택하셔서 9월에서 무슨 부분 더블 클릭하시거나 선택하시고 확인키 누르면 그달로 바로 이동이 돼요. 네,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 김철수하고 하경자가 들어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 두 사람의 총액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급총액 보이시나요? 지급총액. 그럼 여러분 지급총액은 사실상 얼마이다? 김철수 하경자한테 준 건 850이에요. 근데 850인데 사실상 총 지급액에 반영된 건 얼마? 790. 그럼 다르다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850만 원 중에 우리는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가 있고 780이 있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780이 들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10만 원은 무슨 부분이더라? 제출 비과세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출 비과세 얼마? 10만 원 때문에 그렇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780에 10만 원 더하면 790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더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쵸? 더하는 관점. 그래서 여기 790에 원리는 지금 과세되는 금액 780만 원에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 10만 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출 비과세 누구였냐면 여러분 우리 하경자 씨한테 뭐가 있었다. 그럼 김철수는 육아수당이 없어요. 근데 하경자는 육아수당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제가 테두리를 못 그려서 이렇습니다. 자, 이 육아수당이 얼마가 있었냐면 10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육아수당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비과세라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790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도 된다. 지급총액 얼마라고? 850. 자, 여기에서 얼마를 빼자? 지금 여기 미제출의 비과세가 있죠, 여러분? 얼마요? 6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얼마를 빼라? 60만 원을 빼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둘 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790이라는 결론으로 끝나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월 신고한 부분이 1년치 연말정산할 때 이 소득의 자료집계 금액이랑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는 맞게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이 모두 다 끝났어요, 여러분. 됐어요? 네,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로 단독으로 내는 부분은 조금 이따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단독으로 내는 문제가 아니면 항상 급여 자료를 무엇하고 입력하고 무엇하더라. 우리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의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제 반영했어요. 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반영을 했는데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메뉴를 나가야 되잖아요. 작성이 끝나면. 근데 메뉴를 작성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뭐가 없냐면 저장 버튼이 없어요. 네, 저장 버튼이. 그래서 메뉴를 종료를 하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종료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ES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하겠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예 눌러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저장 버튼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미리 누르고 나오면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뜰 때는 뭔가 변경된 정보가 있고 저장이 안 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양식은 아예 저장 버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닫을 때 항상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뉴 종료 시 반드시 저장을 하고 나오셔라. 그래야 내가 반영한 정보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는 이제 점프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전자신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격증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점프할 거고 혹여라도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부가가치세 쪽도 그렇고요. 이 전자신고 부분들을 지금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홈택스 서버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요. 홈택스 서버하고 똑같은 가상 서버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진짜 변환하는 것까지 다 가능해요. 네,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까지 다 나와져 있으니까 그런 거 사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작업했던 데이터 갖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내용이시니까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중심화로 넘어와 주세요. 집중심화 교재는 629페이지. 자, 그러면 집중심화 첫 번째 나온 건 2500번이라고 하는 만세로 가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2500번 만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해 주시고 내용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자료를 보고 당사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무엇해라? 작성하라. 그런데 단 급여 자료 입력은 무엇한다? 생략이에요. 원래 급여 자료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들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직접 타이핑 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의 취지는 무엇이다? 우리 제출하는 비과세와 제출하지 않는 비과세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취지예요. 그 취지 때문에 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클릭하셔서 열어놓고 들어갈게요. 네, 열어놓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월의 급여를 몇 월에 주었는지 요건은 봐야 되니까 그 요건만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월은 몇 월이고요? 3월입니다. 그래서 당월은 3월이고 그래서 1번에 나와져 있는 건 정규 근로자, 일용자가 아니라겠네요. 일종의 상용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져 있는 원문자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3월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용 근로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나와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부분에 이제 하단에 가면 기타 사항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사항에 가서 봤더니 당사는 매월분 급여 자, 누구를 포함하여?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당월 말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당월급여를 당월에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3월달 급여를 3월에 주고 있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당사는 매월별 원천징수세 납부 대상 사업자이다. 매월 신고자란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월 또는 월별 신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한 달씩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급기간, 귀속기간에 한 달씩 들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전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차월, 2월 환급세에 얼마가 있다? 17,500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무엇하겠다? 우리 반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20번 자리, 전월 자료에 가서 봤더니 20번 자리에 차월, 2월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이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일체의 환급 신청을 안 했대요. 그럼 20번에 그대로 두고 우리는 마무리였다는 얘기죠. 그럼 20번의 금액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달 몇 번 자리에 넣어줘야 된다? 12번 자리에 넣어줘야 된다 이 얘기 했었죠.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마무리. 그럼 일단 우리는 서류만 먼저 10개 여러분 국세청에 내야 되는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양식은 먼저 열어놓고 갈게요. 그럼 귀속에 가셔서 우리 2020년도 그대로 두시고 엔터 치시고 몇 월? 3월입니다. 자, 우리 귀속기간 3월은 동일하죠. 그럼 3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귀속과 지급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3을 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3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엔터. 자,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니까 정기신고는 엔터를 해주시면 그대로 정기신고가 자동 세팅이 된다라고 했죠. 선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내용 보시면 신고 구분은 뭐로 되어 있고요? 매월이죠. 자, 그리고 귀속기간 3월 넣었던 거 귀속연월일에 3월, 지급기간 3월 넣었던 거 지급연월일에 3월이라고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들은 4월 10일까지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월 10일까지. 근데 4월 10일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제출자 정보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요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부터 2번까지 정리를 하고 한꺼번에 넣어 볼게요. 그럼 1번의 원문자를 보시면 당월 3월이고요. 자, 정기근로자, 이lum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급여 지급 내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입력하실 때 어디에 넣어야 된다? 간이색 A01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이색 자리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A01 자리. 그럼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건 이게 국세청이 이제 양식을 만들 때 항상 남번호를 주죠. 네, 남번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김갑동, 이을동, 박병동, 최정동 어떻게 다 동자로 끝나네요. 자, 어쨌든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래서 이 4명은 모두 다 기본급이 다 있는 상태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급자가 몇 명인 거예요? 제가 여기 인원은 지급자의 인원수가 들어오면 된다고 했어요. 세금 떼는 거 관계없이. 자, 그러면 요 인원의 지급자는 몇 명이 된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인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원은 4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인원은 4명. 자,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여가 있고 식대가 있고 우리 지급 합계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그럼 요거 정리해 볼게요. 자, 식대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대요. 넌 비과세구나. 그러면 급여자로 입력할 때 넌 비과세로 설정해서 넣겠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누가 있어요? 기본과 상여금이 있는데 이들은 여러분 별도의 단서가 없어도 이들은 무조건 무슨 급여이다? 과세급여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식대가 비과세인데 여러분 우리 지급 총액에 누굴 넣어야 될 거냐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김갑동부터 최정동 씨까지 지금 기본급 상여 식대에 대한 합계를 내봤더니 얼마이더라. 우리 지급한 전체 금액은 얼마? 1,06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1,060이 총 지급액에 그대로 넣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1,060만 원에서 누구를 반드시 빼셔라.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합니다라고 했던 부분.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제출에 해당되는 비과세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제출, 비과세는 무엇 하시고 빼셔라. 그럼 여러분 식대는 미제출 비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만 식대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대 우리 40만 원이네 여러분. 40만 원을 차감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만 원 차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입력하는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여러분 1,060이 아니라 1,020만 원을 입력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1,020만 원만 입력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당부정 표시. 자, 국민연금 등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합계한 금액이다. 우리 원래 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사회보험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당월 중에 퇴직한 직원은 없대요. 왜냐하면 퇴직한 직원이 있으면 간이세액에 넣었던 인원 중에 퇴사자가 누구인지를 봐서 중도퇴사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퇴사자는 없으니까 중도퇴사는 입력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얘 지금 공제 쪽에 갔더니 사회보험에 관련된 부분, 자,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우리 지자체 내는 우리 지방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건 누구이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누구만 들어가는 것이다? 소득세만 기재해서 내는 서류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세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린 사실상 소득세만 입력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 자리에는 이 부분만. 그러면 지금 우리 소득세 합계는 얼마인가요? 72,000원인 거죠. 그래서 72,000원 입력하셔야 돼요. 소득세 72,000원을 입력하자.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문자로 내려옵니다. 자, 상월인 당월 공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 내역. 여러분 일용근로자니까 어디에 가자? 일용근로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용 근로자리에 입력합니다.
뭐 남번호가 A03인가요? 네, A03 자리에 입력.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봤더니 이태백, 박문수, 정약용. 자, 그럼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뭐가 있어요? 급여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급액이 있죠.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넣어주셔라? 지급액이 있는 사람들만 넣는다. 3명이네요. 그래서 인원은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태백하고 박문수는 현재 공제 금액이 없어요, 여러분. 소득이 적으면 무엇할 수 있다? 공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이태백 씨는 1급이 얼마예요? 10만 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루 1급에서 얼마 공제 받을 수 있죠? 근로소득 공제가 있었잖아요. 15만 원. 그거 기억하시라겠어요? 15만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거든요. 뗄 세금 없죠. 박문수 당연하겠죠. 정약용은 20만 원이니까 뗄 세금이 있었겠네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세금을 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세금을 뗀 건 없고 정약용 씨한테 뗀 거. 그러면 우리 소득세는 얼마만 들어가자? 우리 13,500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지급의 합계는 우리 어느 자리에 총 지급액에 2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소득세는 13,500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용근로자 모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아니래요, 여러분. 네, 그러면 뭐 가입 안 했다는 얘기겠죠. 됐을까요? 그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정리 다 끝났으니까 저희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미리 모두 다 열어놨으니까 요건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죠. 자, A01 간이세액 자리에 들어와서 인원은 몇 명? 4명. 이렇게 엔터 치셔서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 총 지급액은 1,060에서 40만 원을 뺀 1,020만 원 입력. 자, 소득세는 72,000원이죠. 72,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입력하면 우리 납부세액 자리에 소득세 72,000원 내야 합니다. 라고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일용근로자도 있는 거죠. 그러면 A03 자리 선택해 주시고 인원수는 3명입니다. 그리고 총 지급액은 250이에요. 2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소득세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13,500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가감계 금액이 바뀌어요. 자, 일단 인원수는 우리 4명에 3명 더하니까 7명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총 지급액 합산돼서 들어오고 소득세도 합산되겠죠. 그래서 납부 금액은 얼마이다? 85,50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셔야 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단서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자, 무슨 단서가 있었냐면 우리 하단에 기타 사항에 가서 봤더니 무슨 부분? 나 전월에 4월, 2월 환급세액이 있었어. 근데 환급받은 적이 없네? 라고 했던 부분. 그럼 그 부분은 몇 번 자리에 전월 미환급세. 그러니까 전달에서는 차월했다라고 얘기하고 당월에서는 전월에서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월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12번 자리 전월 미환급세액 금액을 무엇하셔라? 넣어주셔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커서 두시면 여기 아래 보이지 않아요? 전월에 신고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20번 차월 2월 환급세액을 무엇한다? 입력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네,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자리에 17,500원을 무엇하셔라? 입력.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원래 아까 85,500원이 소득세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 금액에서 17,500원은 뺄 거잖아요. 그러면 빼고 나머지 얼마만 68,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서가 68,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금월에 내야 되는 소득세에서 무엇하였다? 환급세액이랑 조정했다. 그걸 우리가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내가 돌려받을 세금하고 내야 되는 세금하고 무엇하는 자리? 정리되는 자리.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17,500원이 들어와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우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ES키 눌러주시면 뭐가 나올 것이다?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럼 무엇 하셔라? 반드시 저장을 하셔라. 예 누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거 안 하시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자료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소강 상태예요. 근데 내도 이거 실제병을 이탈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요건 맞춰서 타이핑 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회사는 몇 번으로 변경하시냐면 2600번이라고 하는 온누리 회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김용식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그리고 5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건은 일단 당신은 급여 자료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해야 되겠죠.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급여 먼저 넣으시고 이행상황 신고서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거 바꿔 갈게요. 네, 우리는 지금 교재 매월 말일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번 바꿔서 가볼게요. 이거 보여드리는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일부러 바꿔볼게요. 뭐로 바꿔주시냐면 우리는 매월 말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 매월 말일을요. 요 문제만 누구로 바꿔서 가자. 우리는 매월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로 바꿀게요. 요거를 다음 달 10일. 그럼 여러분 이 회사는 귀속과 지급이 달라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귀속은 몇 월이 될 거고요. 귀속은 지금 현재 5월 급여예요. 그래서 5월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급은 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달이니까 6월 10일 날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요거로 변경해서 갈게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변경해서 가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는 우리 매월 하고 있으며 1년에 12번의 신고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매월 하고 있고,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우리 전월 미환급세액 15만 원이 있대요. 아니, 연말정산한 게 아직도 있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월 달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받아서 직원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기도 하더라. 아, 회사가 직원들한테 먼저 줘요, 대부분.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하고 상계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월 미환급세액 15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 얘기는 식대가 있으니 비과세 여부를 체크하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급여 명세에서 봤을 때 나와져 있는 부분의 식대 15만 원은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비과세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비과세. 그리고 자가 운전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은 없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교통비라든지 내용들을 보셨을 때 나오는 부분 근데 저는 이 교통비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줬을까라고 하는 조금 의심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게 교통비가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면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냥 주는 교통비인지 자가운전 보조금인지 이게 혼선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가운전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교통비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로 가야 돼요? 교통비는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과세 성격으로 가야 되겠죠? 과세.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아니다. 왜냐면 자가운전 보조금이면 업무에 썼는지 안 썼는지 얘기하면서 뭔가 거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과세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어서 20만 원 주나 봐요. 20만 원 받아도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자, 어찌 됐든 이것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그럼 비과세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급부터 쭉 나온 부분 중에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급여이고요. 직책수당 당연히 과세급여이겠죠. 그럼 필요한 거 요건 맞춰서 우리 무엇하자?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급일자 바꾸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도 표시나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5월 31일이 아니라 2020년 며칠이다. 6월 10일에 급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 자, 소득세부터 나와져 있는 공제 부분에 우리 공제 항목 등록할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등록할 부분은 없음. 그러면 우리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뭐 다른 사항 더 할 건 없으니까요. 자, 급여자료 입력부터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린 5월 달 급여를 6월 10일에 준 거로 변경했어요. 자, 수당 공제 등록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클릭. 그리고 기본급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 보시면 기본급은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상여.
우리 사용 안 할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 뭐로 바꿔주셔라? 부로 바꿀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갔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 출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여가 없지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뭐가 있다? 상여가 있구나. 이런 얘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무엇하시라? 여 상태로 그냥 두셔야 돼요, 여러분. 부로 못 바꿔요. 네, 입력 자료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책수당 부분. 직책수당은 있네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월차는 없으니까 열을 부로 바꿀게요. 자, 식대는 해당 사항 있죠. 여러분, 비과세 맞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별도로 준 거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부로 가시면 되시는 거고. 야간 근로수당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부로 가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우리 이제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통비 입력해야 되죠? 육아수당도 입력해야 되겠죠? 그럼 저 두 가지 입력. 자, 교통비는 과세니까 1번 눌러주시면 되시고 교통비라고 넣어주세요.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실 것. 자, 그리고 월정액 자리에 가셔서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별도 얘기는 없지만 자, 여로 가시고 그리고 육아수당 비과세 선택하시고 우리 육아수당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형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육아라고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에 있는 육아수당. 자, 그리고 월정은 정기가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리고 사용 여부는 뭐로 가시면 되고요. 여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수당에 대한 등록 부분 빠진 건 없죠, 여러분? 네, 입력 다 끝나셨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속에 가서 5월달 급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급에 갔더니 5월이 아니라 우린 몇 월로 가자? 6월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날 주었다? 10일 날 지급하였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김용식 사원은 우리 여기 들어오겠죠. 자, 기본급부터 입력하시면 되세요. 기본급은 200만 원이고요. 상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엔터. 직책수당은 30만 원입니다. 자, 식대는 15만 원이고요. 교통비는 15만 원. 자, 육아수당 20만 원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입력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안 들어오죠?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풀었던 건 이걸 넣으라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 반영되는 거 그대로 두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시험 보러 갔는데 지금처럼 나와 있는데 공제 항목을 아예 안 줬다. 그래도 그냥 나가시라고 했고요.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국민연금부터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11만 7천 원. 자, 건강보험료는 우리 86,710원 됐을까요?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항상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 8,880원 동일하네요. 네, 들어와 있고 고용보험 얼마에다 28,800원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소득세 동일한지 확인할게요. 18,650원, 지방소득세 1,860원. 그럼 이 부분은 입력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요거 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르게 줄 때도 있으니까 다르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우리 수정하셔라. 근데 직접 그냥 타이핑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급여자료 입력은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디 가시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럼 급여자료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시켜 주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들어갑니다. 자, 우리 분명히 귀속은 5월이고 지급은 6월이에요. 그럼 귀속기간과 지급기간 잘 넣으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사고를 칩시다. 이제 잘못하는 거. 자, 그럼 귀속기간에 가셔서 몇 월을 넣자? 5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연습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귀속과 지급이 같은 문제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를 다 엔터를 쳐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엔터를 쳤더니 금액이 안 돌아요. 그러면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을 확인 안 하고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만 하더라는 거죠. 반드시 귀속과 지급에 대한 거 꼭 확인하실 것 됐을까요? 자, 우리는 ES키 눌러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데이터 저장 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귀속의 기간은 2020년도 5월부터 5월이 맞습니다. 근데 지급은 5월이 아니라 몇 월이다? 6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로 입력하시고 정기신고 맞으니까 정기신고 선택하시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식 씨 입력했던 부분 들어오죠. 그래서 간이세에게 1명 270만 원 그리고 18,000 얼마가 우리 18,650원 맞죠, 여러분? 그럼 제대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조심하시라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전월 미환급세액 얼마가 있다? 15만 원이 있대요. 그럼 전월 미환급세액 12번 자리에 가서 우린 15만 원을 입력하면 금월에 내야 되는 18,650원이 무엇돼서 환급세액과 조정이 돼서 우리 납부세액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2번에 있는 문제 형태가 좀 많이 나와진 형태예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더라. 우리 저장키 없으니까 ES키 눌러서 나올 때 꼭 저장해 주시라는 거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가 남아져 있을까요?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근로자 연말정산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 부분만 이제 진행하면 우리는 소득세 전산 실무는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